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69 사구리에서 설명하러 나온 한국제조역신연구원의 문진혁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은 9001이나 ISO 9001이나 IATF 169 사구에서 4.4항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의 개념을 설명하는 어떤 조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설팅 굳이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경영 시스템과 프로세스라는 것을 구축할 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하이레벨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영 시스템 표준을 운영하시더라도 이 조항은 항상 있는 조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경영 시스템의 표준이든 그러한 섹터 표준에 맞는 전부 다 공통된 프로세스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4.4항을 보시면은 제목은 일단 품질 경영 시스템의 프로세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죠.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거는 간단하게 좀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메모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는 ISO 900이나 9000에서 말하는 그 정의가 정확하게 사실 있습니다. 프로세스란 인풋이 아웃풋으로 변환되는, 즉 뭐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어떤 활동의 집합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물론 조금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인풋이 없을 수도 있고 아웃풋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경영 시스템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변환되는 활동의 집합이다. 즉 인풋이 들어가서 결과물로 빠지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풋이 아웃풋으로 변환될 때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프로세스라 부르는데, 흔히 어떤 업무의 규정, 절차라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인풋과 아웃풋이란 어떤 그 흐름과 개념, 그리고 아웃풋이 발생함으로써 들어간 인풋과의 관계, 아웃풋에 달성된 정도라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게 정해지면은 일단 이 아웃풋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 효과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효과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아웃풋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구매라는 프로세스를 운영했을 때 구매 정보나 어떤 개발된 완료된 정보, BOM, 그런 파트리스트 같은 정보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구매라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정했을 때 결과물, 협력업체가 가져온 어떤 부품 자재, 원재료 이런 것들이 아웃풋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그 아웃풋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중에는 품질 결과도 있을 수 있고 납기 결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먼저 일단 달성되었는가를 보는 게 효과성이에요. 근데 이제 9001에서는 효과성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당연히 이 품질 시스템의 목적은 제품 품질을 잘 나오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어떤 고객 만족을 위한 경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효과성은 일단은 품질경 시스템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데 도움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잘 논하지는 않습니다. 뭐 등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효율성을 잘 관리해라 이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성을 달성하고 나면 고객이 만족했습니다. 그죠? 만족하는데 어떤 필요한 어떤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가동되었는데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웃풋을 달성하는데 썼던 인풋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요즘 흔히 유행 많이 하는 말로는 가성비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가성비는 우리 경영 시스템 분야에서는 효율성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성하고 효율성 지표는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려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실은 혈압이에요. 몸무게 재고, 키 재고 이런 간단한 지표들도 하나의 KPI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정밀하고 중요한 KPI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수십 가지 이상의 어떤 지표들이 사실은
KPI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효과성, 효율성 지표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Key Performance Indicator라 그래가지고 줄여서 KPI라고 부르는 성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개념을 보고 한번 이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조항을 보시면은 품질경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 정확히 말하면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인풋이 아웃풋으로 변환되는 활동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능, 고유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조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제조 기업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연구 개발 그 R&D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R&D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품과 공정 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그 R&D는 제품 쪽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제품 연구 개발, 설계와 그런 기능들이 있는가 없는가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기술력이 있다 없다 따지기는 뭐 제가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한국에는 참 그 OEM 산업이 많습니다.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 OEM 산업은 뭐냐면 모기업 즉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대기업들이 협력사에게 일정 모듈이나 부품을 떼어주고 이 부품이나 모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해라. 그럼 우리가 그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어떤 제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산업, 이 OEM 산업 벤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중소기업 한 군데랑 중견기업 한 군데를 좀 다녔습니다. 중견기업 다닐 때는 저희가 자동차 1차 벤더였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나 이제 완성차, 뭐 벤츠, 뭐 GM, 포드 이런 데 바로 납품하는 기업들은 1차 벤더라 불러요. 근데 그 1차 벤더에 납품하는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 뭐 그런 것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2, 3차 벤더, 흔히 또 원재료를 납품하고 그러면 4차, 5차 이렇게 가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가 운영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KPI라는 것들을 가동하게 되고 여기 이제 조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조직은 이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품질경 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하여야 한다. 조직은 품질경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조직 전반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다음 사항에서 실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구되는 입력과 기대되는 출력 결정하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모장에 그렸던 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작용을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매라는 프로세스는 아까 예를 들었으면 구매하기 전에 업체 선정하고 업체를 평가하고 업체를 등록하고 그리고 BOM에서 정보를 받아오고 이 정보에 대해서 발주량을 검토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협력사로부터 뭐 구매 부품이나 원재료를 발주하고 그리고 들어오면 검수하고 그리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 수불에 대해서 정리하고 생산으로 이관하는 정도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구매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업무를 순서대로 정하는 걸 또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라는 프로세스는 전체 시스템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준과 방법,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와 어떤 기준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측정 성과지표를 포함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적용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지표, 즉 성과지표 KPI를 말합니다. 물론 제가 KPI는 핵심 성과지표라고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했지만 성과지표나 핵심 성과지표는 같은 말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자원과 결정에 대해서 가용성을 보장해라. 자원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자원이 결정돼 있어야 부족하고 빠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 Roles and Responsibility, R&R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뭐 품질에서는 게이지 R&R이라고도 부르는 그 R&R하고는 좀 다른 분야인데 책임 권한에 대한 말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6.1항에서 요구되는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 조치. 그래서 여기 조항의 별표 한 3개 정도 씌워야 될 거예요. 지금 아직 등장하지 않은 4.4항에서 6.1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항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SO 900이라고 ITF 16949가 리스크 기반 사고, 즉 리스크 베이스 싱킹이라는 RBT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리스크와 연계되는 어떤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리스크라는 내용은 미리 말하면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들에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서 성과 지표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리스크는 다른 조항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평가, 그리고 프로세스의 의도된 결과와 달성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변경사항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프로세스와 품질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조항 4.4항의 4.4.1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이 조항의 A부터 H까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제가 예시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문서는 구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문서를 표현한 어떤 하나의 종류입니다. 종류인데 지금 프로세스 문서라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여기에 순서 같은 걸 좀 빼놨어요. 여러분들 순서라고 하면 아마 플로우 차트, 프로세스 맵이라고 부르는 어떤 흐름도라는 것을 보시고 그랬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터틀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실 다른 경영 시스템 분야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서화 시킨 걸 잘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환경 안전 분야의 프로세스도 똑같이 이런 4.4항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안 해놓으셨어요. 기업에 가보면. 근데 이제 16949에서는 좀 이 분야를 좀 많이 씁니다. 이 터틀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래서 이 터틀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총 터틀 다이어그램 왜 일단은 터틀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터틀 다이어그램은 거북이 모형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팔, 다리, 여기 보시면 팔, 다리, 머리, 꼬리 이렇게 6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그 4.4.1 조항에서 말한 제일 첫 번째 A에서 보시면은 인풋과 아웃풋, 즉 입력과 출력을 결정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어떤 게 정해져 있고 출력 어떤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주로 정보나 업무의 결과나 결과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진 것들이 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보시면 약간 기록의 형태, 문서의 형태들, 어떤 일의 결과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원 그리고 출력원은 서비스로 뭐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프로세스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 구매라는 프로세스가 끝나면 어느 프로세스가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는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위아래에 좌우가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일단 프로세스에 어떤 것을 활용하는지 자원을 결정하는 거 아까 등장했었죠.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책임권한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책임자와 관련팀 누군가. 자, 책임자, 프로세스 오너는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데 ISO 900이나 다른 표준들은요, 이 오너에 대해서는 강조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16949에서는 5.1항에 가시면은 이 프로세스 오너를 명확하게 정하고 역량평가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매 프로세스와 관련된 관련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거나 그러시면 추가하시죠. 여기에 통상 적격성이라는 것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적격성. 이 구매라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적격성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럼 적격성이라는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일을 수행하는 자격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적격성이라는 건 흔히 ISO에서는 뭐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익스퍼런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일단 에듀케이션은 우리가 흔히 교육이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흔히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에듀케이션은 외국에서 흔히 말하는 영어에서는 전공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졸이고 투대졸이고 대졸이고 석박사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구매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전공 지식이 필요하냐? 산업공학이 필요하다. 아니 우리 반도체 부품이라서 전자공학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전자공학을 모르면 파트리스트, 우리 그쪽 업종에서 말하는 파트리스트 그런 걸 이해도 못하고 거기에 표시된 뭐 데이터 시트라든지 승인원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상세한 스페시피케이션한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업종은요 에듀케이션 전공 지식 전자공학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트레이닝,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말하는 건 흔히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훈련 이렇게 많이 부르니까 그게 교육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트레이닝.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냐? 아니 전공 지식을 전자공학을 했고 구매에 대해서 좀 일부는 아는데 우리 반도체라는 업종에 왔을 때 구매를 하려면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어떤 교육 훈련을 시킬 거냐. 그리고 일반적 구매 업무를 좀 더 실무 입장에서 접근하려면 외부 교육기관에 가서 구매 업무를 좀 배우고 와야 되느냐.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익스퍼런스. 여러분, 뭐 젊은 사람들은 게임할 때 많이 쓰는 뭐 경험치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익스퍼런스에 대한 경험이라는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익스퍼런스는 경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 그리고 교육훈련 트레이닝, 그 다음에 경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입사원을 뽑는 데 경력은 0이죠. 0. 그 다음에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뭐 어려운 제품 중요한 고객을 맡을 구매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경력이 3년 이상이 된다라고 표현하면 3년이라는 어떤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책임자에 대해서 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표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프로세스 하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구매 프로세스라는 게 가동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 있어요? 방법, 절차,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프로세스하고 절차서, 지침서, 뭐 규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이게 같은 거라고도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고 ISO 9001이 2000년도 판에서 마이너 체인지가 됐을 때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들어오면서 살짝 그 규정, 절차, 뭐 기준, 뭐 지침 이런 거하고 프로세스하고 유사하게 사용하도록 좀 혼동되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혼동되게 들어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표현했던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고 그때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9년, 20년이 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컨설팅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개념을 좀 혼동시키고 우리가 좀 퍼뜨렸던 것 같아요. 전개했던 것 같고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세스라는 개념과 절차, 지침, 규정 이런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4.4.1항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정확한 프로세스의 개념들 그리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어떤 정확한 요구사항 니즈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라는 방법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업무의 절차서입니다. 지침서입니다. 어떤 기준입니다. 어떤 규정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하는 게 정확한 저 자리에 가야 될 프로세스의 how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4.4.1 조항에서도 뭐라고 돼 있었어요? 어떤 조항을 어떻게 하는 방법과 기준을 명시해라고 돼 있죠? 그게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티틀 디아그램의 마지막 오른쪽 다리를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핵심 성과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4.4.1항에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걸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모니터링 하세요. 즉 구매라는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아니 이놈의 구매 프로세스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썩어 빠지게 가동되고 있는지 신용만 하고 있고 업무는 하고 있고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 제때 부품도 안 들어오고 부품 들어왔는데 로또 불량 나고 그리고 납기도 잘 안 지키고 업체는 도산 직전에 와 있고 이런 것들은 구매 프로세스가 강건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아까 사람으로 말하면 혈압 같은 거, 뭐 콜레스테롤 지표 같은 거 혈액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매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납입률,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주세요. 우리가 발주주면 3일 안에 무조건 좀 주세요. 뭐 일주일 안에 주세요. 라고 하는 발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주서가 나가면 기본적으로 협력사는 물론 고객과 갑사와 협약이 좀 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못 지킨다고 우리가 협력사를 두들겨 패자는 게 아니라 협력사가 못 지키면 일주일과 약속했으면 못 지키고 있으면 어떤 이유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어떤 부품은 뭐 한 달을 주고 어떤 부품은 일주일 이내를 주고 이런 것도 조정하고 우리가 너무 일주일이 나빠다면은 뭐 5일, 3일 땡긴다든지 이런 업무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하죠. 데이터가 없이 의사결정하는 건 점쟁이가 아닌데 점쟁이처럼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납입률, 즉 협력사들이 납기를 우리가 원하는 일정에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는 지표들이 납입률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 재고 회전율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조금 놓친 사항인데 요 납입률 같은 게 효과성 지표예요. 그 다음에 자재 재고 회전율 같은 게 효율성 지표입니다. 이건 맞다 아니다 논할 거리도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효과성 지표 하나, 효율성 지표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 끈을 운영하시는 게 참 좋은데 900에서는 효과성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건 경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성 지표도 같이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1694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지표도 같이 관리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두 개씩 항상 꺼내는 게 맞습니다. 재고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월말 재고 금액에서 월 매출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 재고가 많이 쌓였으면 이 지표가 나빠지겠죠.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발주를 많이 주고 빨리 주고 많이 줘서 우리 회사의 부품 자재, 원재료 자재는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회사의 생산에서 생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산을 아직 못하고 있거나 생산을 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재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다는 의미예요? 나쁘다는 의미예요? 즉 나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납입률과 재고 회전율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강건한지 확인할 수 있는 KPI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운영하는 주기는 여러분들이 월에 한번 할 건지 뭐 분기에 한번 할 건지 그건 사정에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시다면 이 주기가 단축되어 있는 게 맞고요. 의사결정 속도가 적당하거나 우리는 빨리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분기, 반기, 연으로 늘어나도 좋습니다. 이건 규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분의 조직이 결정하고 여러분 사정에 맞게 하는 건데 남의 회사가 해놓은 것들을 갖다 베껴 놓거나 남의 회사들이 이렇게 한다 해서 따라 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사람은 없는데 구매 담당자는 한 명인데 저걸 월에 한 번씩 체크한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한다, 분기에 한 번 체크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 우리 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는 우리 경영자와 업무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주기에 따라서 저거는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터틀 다이어그램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걸 먼저 소개시켜 드렸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 프로세스 맵이에요. 그래서 아까 프로세스의 상호작용과 순서 결정하세요 그랬는데 순서보다 상호작용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뭐 그런 걸 표현합니다. 자, IS 900이라고 ITP 1694, 즉 품질경 시스템들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경영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프로세스, 고객 지향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SP, 서포트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경영 프로세스와 고객 지향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지원하는 서포트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흔히 경영 시스템에서 세 가지 축으로 프로세스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가 중요하긴 한데요. 이제 구매 같은 거나 뭐 겸사 시험 같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 프로세스로 많이 와요. 그리고 경영 프로세스 안에 이러한 사항들, 그 다음에 개선 프로세스 같은 건 메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자동차 업종 때문에 지금 들어온 그 APQP입니다만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프로세스, 고객 지향 프로세스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객을 만나기 전부터 고객을 만난 그 이후까지의 대부분 업무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조업에는 대부분 이 가운데 그 COP에 해당되는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엔지니어들이나 주로 근무하는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또는 본사에도 상관없지만 제조업이라면 저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견적 입찰하는 업무를 통해서 뭐 제품 기획하고 이런 걸 영업이 할 수도 있고 연구소에 어떤 제품 기획하시는 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는 설계 및 개발 기능이 있겠죠. 그럼 이제 연구소 R&D 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개발하시는 분들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 설계 및 개발 뭐예요? 공정 제품 설계가 완료될 시점에 공정과 이런 거 컨셉을 잡고 설비에 어떤 발주를 하고 드론 설비를 검증하고 그런 레이아웃을 짜고 설비를 설치하고 이런 운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구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같은 경우에도 있고 여기에 뭐 포함될 수도 있고 분리해도 좋습니다만 공정 관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제품 보관 및 출하하는 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객 불만 처리. 그리고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검사 시험 같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 7개에서 4개, 11개 정도 프로세스인데, 여러분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시면, 프로세스라는 머리통이 하나 있고, 그 밑에 파란색, 노란색들이 있으면서 리스크 관리, 내부 심사, 경영 검토, 뭐 문서화된 정보 관리, 사회적 책임 관리, 뭐 수주 관리 이런 것들을 꺼내놨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터틀 다이어그램의 왼쪽 아래에 있는 그 프로세스 하우에 대한 설명이 이 구매라는 프로세스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구매라는 거는 구매자재 관리, 파란색이니까 절차서, 협력업체 관리, 지침서라는 것으로 우리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와 절차서, 지침, 규정 같은 것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해 놓은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프로세스 맵은요. 서로 상호관계가 이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얘네들 지원하고 얘는 또 다시 역으로 얘한테 어떤 사항을 주고 이런 것들을 더 복잡하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프로세스 매핑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매핑을 가지고 그려놓는다 한들 일반 기업에서 그걸 보고 업무가 좀 진행되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엄청 커지고 프로세스가 엄청 복잡해지면 그런 걸 운영하시고 우리가 PI,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뭐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프로세스 혁신이나 개선 업무를 하실 수 있다면 저런 것들을 그려놓고 서로 그 프로세스 간의 인터페이스가 끊어진 것인지 그게 수행이 잘 안 되는 건지 이런 개선할 땐 그건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그런 거 그려봐야 하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와 절차 지침서와 어떤 이런 규명만 잘 하시고 하여도 이 경영 시스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맵이 먼저 일단 정해져야 되고요. 이 맵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터틀 다이어그램들을 만들고 아까 이 머리통, 아까 큰 머리통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보시고 있던 뭐 절차서, 규정처럼 생긴 애들 있죠? 걔네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그 절차서, 지침서, 규정, 기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이루고 굴러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 땡땡 경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품질 때문에 하는, 고객 만족 때문에 하는 것들이면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 때문에 하는 거 뭐 환경 경영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정해지고 나면 이제 KPI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KPI가 정해졌으면은 사실은 이 문서화된 정보나 프로세스 목록표의 개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영이라는 프로세스 안에는 품질 팀장이 운영하고 경영 검토, 리스크 관리, 내부 심사, 뭐 사회적 책임 관리, 문서화된 정보 관리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그 다음에 성과 지표는 어떻다. 그래서 성과 지표는 경영 프로세스에는 이런 걸 갖고 있고 개선에는 이런 걸 갖고 있고 개발에는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계산식은 뭐고 주기는 뭐고 누가 관리하고 있고 어느 팀이, 그 다음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어떤 절차서나 지침서는 어디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사실 이 절차서 중에 해당 안 되는 절차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에는 아까 프로세스는 하나지만 절차서 지침서는 한 5개 정도 됐었죠. 그래서 그 중에 경영검토에서만 해당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회사에 어떤 팀이, 그 팀이 주로 고유 기능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해보고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짜놓고 설계를 하는 어떤 그런 업무들을 진행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간단하게 1694하고 첫 번째는 조항에 대한 4.4.1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어요. 4.4에 뭐 주로 4.4.1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맵을 설명하기 전에 프로세스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인풋이 아웃풋으로 변환되는 활동이다. 그런데 아웃풋이 발생하고 인풋이 정해지는 순간 우리 프로세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잘 가동되는지 강건성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KPI라는 걸 정하고 그것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들이 정해지면 일단은 큰 머리통,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프로세스 맵이라는 걸 통해서 프로세스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그런 지도라는 걸 좀 그려 놓으실 필요가 있다. 순서까지 연결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라는 그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터틀 다이어그램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6가지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활용한지, 책임 권한은 무엇인지, 누가 이 프로세스 오너인지. 오너는 한 명이 됩니다. 2명 이상이면 안 돼요. 오너는 한 명이어야지 이게 책임성을 가지고 끌고 가니까 2명 이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오너와 관련자와 그리고 적격성 추가로 하시면 좋다 그랬죠. 그리고 왼쪽 아래는 뭐였어요? 프로세스의 how, 어떤 절차서, 어떤 지침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프로세스들이 전체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세스 성과지표 KPI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과성 지표 하나 정도, 효율성 지표 하나 정도 이렇게 꺼내 놓으면 좋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한 사항, 뭐 주기라든지 누가 관리하는 건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여러가지 프로세스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설명 구체적으로 좀 드렸고, 이 점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프로세스는 경영 시스템을 이루는 어떤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하나, 변속기 하나, 샤시 하나, 의장 하나, 뭐 이렇게 여러가지, 문짝 하나, 본네트 하나, 트렁크 하나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게 잘 가동되고 있어야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가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하나하나 설계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